네, 안녕하세요. 빨리 만난 사람들. 오늘 모신 분은요, 교보증권, 센터장님이시고요. 최근에 주식 투자로 부의 리셋 버튼을 누르라라는 책,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을 내어주신 김형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얼굴에 후광이. 아유, 아닙니다. 예. 이게 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선배님 중에 그 이현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네네네네. 그 형 저 좋아하는 이유가 성격도 인하하시지만 잘생겼거든요. 네, 그렇죠. 이미지가 비슷하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같이 다니십니다. 나중에 투자자문회사 아유, 하시면 네. 요즘 어떻게 바쁘세요? 어떠신가요? 우선은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는 올해를 좀 정리하고 네. 머리를 조금 깔끔하게 비우고 있어요. 아. 워낙 뭐 경제도 그랬고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컸었던 한 해이다 보니까 새로운 해에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좀 머리를 비울 때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내년 시장되는 것이 새로운 시장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연장선에서 우리가 걸러서 봐야 될 거, 또 과했던 거,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 등을 조금씩 관심 있게 두면서 좀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이제 글을 보는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이해됐게. 그다음에 이해도 잘 되신 것 같고. 네네네. 이게 이제 11월 말일째 나오는 리포터이긴 한데 후레자 삼배주. 이거 혹시 제가 이거 공유해도 되나요? 네, 물론 가능하십니다. 이 방송 드신 분들한테 좀 링크 걸어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서. 네, 우선 뭐 제목도 네. 우리가 뭐 송년회 이번에 모임이 없었잖아요. 너무 아까웠고 또 네. 젊은 분들은 이 용어를 잘 모르세요. 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만 조금 이해하는. 네, 맞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만 벌주 세자를 먹고 네. 분위기에 빨리 취해라.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 그 용어인데 요즘 시장 상황이나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 등이 그렇다는 거죠. 네. 상당히 뭐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거리를 들여다보면 뭐 지금의 어떤 가격은 왜곡됐어 네. 라고 이제 조금 자기 편향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네. 적어도 빨리 조금 발을 담그고 나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분위기에 먼저 좀 같이 취해보자 네. 라는 입장에서에 대한 리포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용어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네네네. 옛날 추억도 나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인간적인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저랑 학력고사 세대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식 문화에 좀 익숙했던 분이셔서 저도 굉장히 좀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네. 이 어려운 시장을 이걸로 그냥 한 번에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 상황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일단은 뭐 취해보자는 의미가 뭐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같이 좀 공감을 해보자 아니면 네. 같이 좀 해보자 뭐 참여해보자 뭐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네. 리포터에 대해서도 뭐 이걸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네네. 여기 보면 이제 1배, 2배, 3배가 나오는데 그 상황들을 아마 좀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 포함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의 모토가 그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네. 라는 그런 멘토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가장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의 자료나 네. 증권사 특히 애널리스트 등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가지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엄청 돈을 많이 벌었을까? 궁금해들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잘 알지 못하시는. 그렇죠. 뭐 애널리스트는 주식에 대한 제한도 많고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못 하고 있습니다. 뭐 노골적인 투자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공정 거래 문제에 그렇죠. 그 걸릴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 등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정보가 습득되었을 때 이 결정장애가 올 수 있는 확률도 커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남이 돈 버는 것들을 좀 조언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제 말을 잘 따라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한편은 기름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맞아요. 올해도 크게 다르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벼락 거지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투자들을 그나마 이제 많이 해왔었었는데 네. 그런 이 책 내용에서도 잠깐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지만 이 투자라는 거는 성공이란 그리고 수익이라는 절대적인 목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성공에 대한 크기만을 가지고
뭐 이뤄냈다. 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작은 성공을 모아 나가야 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정말 운에 의해설지 아니면 과감한 결정과 용기에 의해설지 그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이 다 무엇 하나 우선시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속도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 방향만 정확하게 정해진다라면 시간이 지났을 땐 대부분 비슷한 위치에서 만날 수 있다.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모토를 가지고 있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최근에 뭐 자료라든지 책에서라든지 좀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멋진 말이십니다. 아유, 그렇죠. 근데 방송 진행해 보셨었나요? 방송은 예전에 뭐 경제 방송에서 잠깐 해봤었죠. 어쩐지 이게 말투가 네네. 김동원 선생님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분 그 그렇지 형님도 그냥 않습니다. 워낙 말씀을 조리 있게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네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딱 그냥 어휘 골라가지고 네네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는 이제 좋은 질문을 받으면 답변은 잘 들을 수 있는 거는 준비가 되어 네.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또 진행은 조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소장님이나 김동완 소장님이나 또 이게 진행에 또 타고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진행 잘 못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본. 네. 아니 되게 저도 공감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네네. 텐인텐이라고 하는 이제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네네네. 제일 오래됐던 카페인 것 같은데 거기도 한 20년 가까이 된 카페인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10억 모으기라는 이제 주제로 2000년도에 생긴 네네네네. 카페인데 거기 주인장이 아마 동기실 것 같은데 그렇군요. 학교 아무튼 그랬는데 그분이 취역한 게 뭐냐면은 은퇴를 빨리 하자는 거예요.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아니라. 네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했을 때 쓸 생활비 정도만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네네. 뭐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뭐 1년에 뭐 많이 벌시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생활비 네네. 한 몇백 정도 나오는 걸 네네. 세팅해놓고 그냥 네네. 퇴직을 하신 것더라고요. 이렇게 네네네. 월세나 또 주식을 또 열심히 하셔갖고 주식으로 네네. 또 나올 수 있는 것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성공의 크기가 이게 정답은 아닐 것 같고 네네. 자기가 목표로 하는 해답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연구해서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네네네. 갑자기 또 떠오른 말이 생각이 나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 영화 많이 네네. 보세요? 영화도 최근에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미국 드라마 아니면 유럽 드라마들에 대한 광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드라마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시대물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어떤 실존에 있었었던 내용들 이런 상황 등을 보면 참 뭐 우리는 항상 미래를 저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네. 그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과거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도 알고는 있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가 상당히 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개봉한 지 좀 됐었던 영화인데 커런트 워라는 영화를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예. 한참 됐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죠. 저기 에디슨과 테슬라가 테슬라 얘기죠. 나왔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는 네. 테슬라라는 인물이 나와서 네. 보게 됐지만 실제로는 주인공이 에디슨이었었고 네네. 이들 사이에서 다뤄진 이 전기를 둘러싼 전쟁이 과연 어떤 인사이트를 갖게 되었나 보면 이 과학이 경제에 녹아드는데 겪는 과정 등이 보이더라고요. 과학이 경제에 녹아드는 과정. 그렇죠. 네네. 그 사이에서 금융의 역할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네. 찾아보니까 2018년도인가 그때 영화였었던 것 같거든요. 벌써 몇 년이 지난 영화인데 네. 와, 이 영화를 미리 봤으면 테슬라나 이 기업들에 대해서 더 좋게 볼 수 있었겠구나. 좀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영화나 이 드라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마인드라든지 준비가 되셨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에디슨은 저렇게 해서 사업을 잘하는구나. 테슬라는 좀 순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까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네네. 그냥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네. 올해 5배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네.
솔직히 네네네. 그 말씀하신 2018년도나 19년도에 예상을 하셨어요. 이렇게 됐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몇 년 전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오히려. 갖고 있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어떤 밸류의 논쟁이 있게 되었을 때, 네. 저 기업은 제조업 기반한 가치를 평가받기보다는 저는 금융회사에 가깝다. 왜냐하면 펀딩을 계속적으로 해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자본만 늘려오고 실제적으로 보여준 아웃풋은 상당히 적었던. 그래서 저런 기업이 한계 기업이 되었을 때 오히려 실물 경제나 자본 시장에 미칠 데미지,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더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의 제로금리 환경과 초저금리 환경이 이 기업이 버틸 수 있게끔 지지를 해주게 되었고 네. 시간이 경과되면서 살아남게 되었던 부분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 성장 가치를 끌어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에 테슬라를 보게 되면은 전기차 기업이니까 네. 쟤는 전기차 하면 전문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 차들이 언젠가 전기차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네. 아니 완성차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언제든지 전기차를 내놓으면 테슬라는 주저앉게 될 거야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네. 지난 몇 년 사이에서 바뀐 변화의 인식은 뭐 자율주행도 갖다 붙여 네. 측면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운송수단이 얘를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과의 이 벌어진 격차가 얼마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되게 흥미로웠던 것이 테슬라의 시총과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시총이 네. 같아졌다. 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요 내용을 이해를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커런투어라는 영화를 보시면 네네. 이해가 바로 또 되실 수가 있어요. 야, 코런투어. 예, 저도 강추합니다. 네. 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에디슨이라는 인물이 만든 이 전력 시장에 대한 규모와 네. 그 사기꾼이라고 그 평가를 받았었던 이 테슬라나 웨스팅하우스 그 경쟁자가 있어요. 네네. 이 경쟁자의 등장이 만들게 되는 그 시장에 대한 개념이 정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아직 누가 정확한 경쟁자라고 아직 지금 지칭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경쟁자가 등장해야만 그러니까 테슬라가 언젠가는 성장이 멈출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될 텐데 네네. 스스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경쟁자가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동안의 성장 산업 등에 대한 케이스들을 보면 우리 삼성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한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이란 아이폰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뭐 그 전에 뭐 LCD 같은 경우 소니라는 게 압도적인 그렇죠. 게 있었고, 그렇죠. 역전하면서 이런 네. 아주 양질의 경쟁자가 있어야만 네. 그 산업이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럼요. 건데 네. 그런 어떤 경쟁 구도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밸류에 대한 이동에 네. 대해서 그게 이제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가고 있고 네. 투자자분들은 수익률로서만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네. 조금 이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 가까운 우리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뭐랄까 초보자들한테도 좀 희망이 되는 말씀이셨는데 솔직히 네네. 이게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도 가치 평가하기 어려운데 네네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큼 성장할지도 모르겠고 미래 가치가 얼마큼 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에 그 떠오르던 기업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 있느냐라고 했을 땐 네네네. 또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 네네네. 불안함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네네. 스스로 무너질 일은 없다. 그렇죠. 이 자체가 일단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는. 보통은 네. 이제 조금 이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기업 가치라는 걸 설명하게 되면 네. 이들이 뛰어든 그 시장에 가치가 얼마짜리냐라는 것들을 계산을 많이 해요. 그럼 이게 5천억짜리 시장이냐, 네. 1조짜리 시장이냐, 10조짜리 시장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테슬라의 경우에는 완성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 자동차 시장에 대한 것들 정도만을 이 기업이
주가에게 매겨질 수 있는 가치라고 우리가 봐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서 이제 운송수단 전체로 봐주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를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에 반영하려 하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가능케 만든 부분이 지금 제로금리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주식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에서 지금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언택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네이버나 카카오나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제가 또 쉽게 빗대어서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이버의 코너를 이렇게 쭉 보시면 뭐 보통은 이제 뉴스 중심으로들 많이 보시고 또 몇몇 그 참고가 되실 만한 것들을 보시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 푸드마켓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게 항상 된 겁니다. 네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 쉽게 말하면은 쇼핑이에요. 네. 뭐 전국의 유명 맛집과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재래시장, 전통시장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가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분야의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집단이 뛰어들게 되면은 엄청 욕을 먹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함부로 이것도 과거에 이 전통 시장에 쇼핑몰이라든지 그 할인마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규제들이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그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거에 대한 하나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과거에는 없던 가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전통 시장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상당히 꽤 오래전에 봤었던 거 데이터 보고서였었지만 우리나라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가치가 대략적으로 한 4조에서 5조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 시장의 가치를 플랫폼 기업이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된다라는 과정을 한다라면 네. 가치를 이쪽에다가 매겨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의 주가나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긴다. 네. 이런 해석을 지금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닌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 변화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시는 부분 등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나의 어떤 삶의 패턴을 고집하시기보다는 네. 좀 변화에 많이 동참해 보시는 부분 등이 네. 뭐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네네. 예전 같으면 맛집에 가서 줄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아우 나가기 싫은데 그 전통시장 그 차대기도 힘든데 가가지고 떡볶이 하나 가지고 했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요즘 다 배달 시켜 먹고 그렇죠. 요즘 5명씩 못 가다 보니까 저희 회사도 직원들 이제 보통 재택근무하다가 가끔 회의하는 날 모임이게 되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배달 시켜 네. 먹거든요. 근데 지역 맛집들이 다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부과하잖아요. 배달의 맞습니다. 민족과 결합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바뀌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시장 같은 경우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최근에 저도 좀 막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식적으로 너무 비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럴 수 근데 있죠. 이제 이게 자산 시장의 확대, 자산 어떻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의 뭐 저축, 어떤 뭐 엑셀 파킹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네.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또 비트코인이잖아요. 아, 그렇죠. 3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가다가 그 유시민 작가님의 네네네네네. 의견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맞아요. 다시 그다음부터 쭉 올라갔었는데 이게 그 자산이라는 것들로 이해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투기 상품을 생각하면 이건 절대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세요? 비트코인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이 다루는 투자 자산들 중에 금과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네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저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네. 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네네.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은 금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채권은 금리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네. 주식은 배당으로서 배당. 예, 네. 설명할 수가 있지만 네. 금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가치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고에 금을 얻은다고 해서 먼지가 붙을 뿐이지 예. 금가루가 물어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뭐 예. 그냥 갖고 있는 거지 뭐 새로 맞아요. 생기는 건 없어요. 단지 맞아. 이제 화폐 가치의 변화라든지 네. 경제의 질량의 변화에 따라서 그 상대적인 개념이 금에 반영 투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이 순환적인 자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냥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언젠가는 원위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한 여러 이 그 기술 변화에 대한 의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인 부분인 것만은 맞는데 네. 문제는 그 수단이 하나의 상대적인 개념의 의미가 크다라면은 네. 투자에 대한 유인이 정말 말 그대로 운에 의지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밍과 그렇다면 사실 제가 아무리 뜯어 말린다라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투자를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뭔가 어떤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본다라면은 언제든 원위치가 될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책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담아놨지만 맞습니다. 예. 순환성과 선행적인 자산에 대한 구분을 스스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 자산은 가치가 올라가.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자산은 오를 때도 있지만 원위치로 돌아올 수도 있어. 이거를 스스로 구분짓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순환성이 짙었어요. 그러니까 박스피라는 표현까지도 나왔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동안 지수의 변동이 없었어요. 지금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은 이젠 좀 선형적인 의미를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닌 상태입니다. 네네. 또 시장 안으로만 보면 그래도 우리 우량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선행성이 강한 편인데 네네. 그러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은 뭐 장기 투자해가지고 노후가 보장됐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뉴스들이. 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계속 그 자리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투자 유인이 없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오를 때 있지만 언제든지 원위치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엑시트에 대한 기준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산에 대한 선별 과정에 있어서는 그 순환성과 선행적인 그 스타일에 대한 구분 그리고 구조적인 구분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계시는 부분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우, 멋진 말씀이시다. 아닙니다. 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일단 뭐 코리안 디스카운트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들을 조금 우려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주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으신데 네네네. 그분들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진짜 뭐 박스권 안에서도 막 돈을 많이 버시고 그렇죠. 올라가는 것도 선택해서 많이 버시고 아무튼 맞습니다. 많이 버시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사두고 잊어먹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그냥 네네. 사두고 잊어먹어도 그냥 실력 없어도 다 올랐던 경험들이 많고 맞아요. 확률도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맞아요. 저도 지금은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산 가치로서 역할도 하겠지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들만 올라갈 거고 올라가지 못할 것들이 분명히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그것들 우려해서 저도 계속 뭐 콘텐츠를 만들고 강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 주식을 진짜 제 주변에 있는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만큼 열심히 몰입해서 막 올인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도 좀 손해 보지 않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정도로만이라도. 네, 우선은 네. 우리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뭐 수익률이 좋을 때만 관심이 가고 대신 또 안 좋을 때는 너무 데미지를 크게 입히게 되니까 네. 사실 이럴 때 뭐 모든 것 자산 시장이 마찬가지지만 경기 흐름을 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기업들 중에서 보게 되면 코어 산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핵심 산업과 핵심 기업. 네. 이 기업들은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기업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네.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네. 버티실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그 글로벌 경제지를 보다 보면 포춘 500이라는 네. 게 있죠. 경제지에서 보면
500대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 기업들을 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까지 끌어오게 되면은 4-5 기업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이렇게 그것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숫자가 계속 그 정도 4개, 3개, 4개, 3개 요게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해요. 예.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를 투자하셨다라면은 20년, 30년 동안 분명 손해는 안 보셨을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같은 삼성전자죠. 경우. 예. 그러면 왜 삼성전자가 그랬나 보면 네. 경기가 불황이 와도 얻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좋은 주식이냐면은 삼성전자도 이익이 감소할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매출도 감소하고 음. 반도체가 불경기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기업이 불경기가 오더라도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 밑에 2등, 3등, 4등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쪽은 더 죽어나죠. 음. 그래서 후발주자와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 프리미엄을 버텼다가 좋아지게 되면 한 번에 또 그렇죠. 뻗어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선별해 나가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또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차이점에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고 주식도 하나의 재화의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왜 이 둘은 성과 차이가 그렇게 컸었나 누적 성과 기준으로.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적당한 수요의 증가와 적당한 공급이 유지되게 되면 모든 자산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은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되어 있는 불균형 시장. 물론 이제 아닌 경우들도 때로 간혹은 예, 있지만 그렇죠. 상대적 그 다른 우리나라 내부의 자산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수요가 조금 앞서져 있죠. 네. 그만큼 기대 심리가 강하니까. 그러면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네. 올해 변화가 그거예요.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고객 예탁금이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네. 25조에서 대기 자금이 25조에서 변한 적이 없다가 네. 올해 60조로 지금 점프업이 돼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봤어요. 저도. 그렇죠. 예탁금 65조 그렇죠. 정도 됐더라고요. 대기 자금이 네. 증시로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뭐 여러 우량 기업들이 상장하는 것들을 보시긴 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보시게 되면은 뭐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 문제다 여러 내용 등으로 네. 인해서 상장 러시는 계속됐는데 수요는 변한 게 없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은 많고 수요는 한정되다 보니 외국인이 안 사지면 절대 못 오르는 시장으로 전락됐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변화가 오래 있었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특성을 보시면서 만약에 수요가 줄어들어 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 등이 감지되신다라면 발을 빼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 이번의 기회는 지금의 제로금리가 한 1, 2년 정도나 길게 봐서 한 3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주식도 또 반짝 상승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시장 국면에서 보는 거는 제로금리는 20년대가 제로금리인 것 같다. 그러면 내년 2021년이잖아요. 네. 아직도 한 8년 남은 거거든요. 네. 요 기간 동안에 돈들이 계속 자산 시장을 기웃기웃댈 수 있는 여지가 커져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모든 자산 시장에서 공급이 지나치게 커지지만 않는다라면 가격이 오르려 하는 현상 등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꾸 내가 관심을 두려 하는 투자 자산에 발을 담그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유, 진짜 네. 저도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오는데 네. 오늘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왔었던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더 올라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것들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안 올랐던 것들을 찾아갖고 오셔갖고 이거 남들이 못 찾은 것 같은데 이제 네네. 오를 때가 되지 않을까? 주식도 네네. 그런 경우 많죠. 많죠. 예, 부동산도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올랐던 것은 안 올랐던 이유가 있는 거고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은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라고 답변은 보통 그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품들을 갖고 오세요. 맞아요. 예, 주식도 많이 올랐던 것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우선은 그 지속력이 계속된다라 보시는 부분이 맞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이제는 덜 오른 게 오르지 않겠어? 그러니까 12월 달에 재밌었던 일이 그렇게 무거웠던 포스코도 주가가 올라가고 한전도 주가가 30%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야 이제는 뭐 속된 표현으로 개나 소나 다 올라가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좀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 저도 이제 지금 이제 1월 자료를 쓰다가 왔는데요. 특히 이제 그 소장님과의 방송이다 보니까 자꾸 제가 부동산과 이해할 수 있는 예. 꼭 주식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 예. 자꾸 차트에 집착을 하세요. 아, 지난 3월 달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올라왔구나.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시계열에 대한 의미를 음. 상당히 크게 두세요. 네네. 근데 부동산도 그런 경우들은 있죠. 네. 그런데 제가 하나 이제 1월 자료에 제가 무엇을 담았냐면 벌써 지금 지수가 2,800까지 왔으니까 예, 어저께 2,800이 넘었죠. 8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또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3,000 얘기하고 네. 3,300 얘기하고 뭐 눈높이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예. 그게 불가능한 영역이다라 보지는 않지만 이 높아가는 이 눈높이에서 투자를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될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월 전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뭔가의 자산 가격의 변화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종단 분석을 하게 되면 종단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산을 이렇게 그려보면 산을 세로로 뚝 자르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엄청 올라갔네라는 것들을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산을 학생 때 등고선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산을 횡단으로 자르면 네네. 그 색깔에 따라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 정도는 표시가 되지만 네. 그게 체감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횡단 분석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 저기에 있고 나는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어.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주식에선 그런 분석을 잘 안 하세요. 네. 지금까지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것만 보시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횡단 분석을 잘 하세요. 시세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두시지만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두실 때 지도를 쭉 펴시잖아요. 네. 강남 여기 있고 강북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어디 입지가 좋고 어디 입지가 좋고 그 입지에 대한 가치 등을 매기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횡단 분석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신뢰하고 있는 가치가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것들에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런 겁내하는 분들은 그런 횡단 분석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 지금의 방향이 내년 초에 출렁일 수 있어요. 네. 뭐 2,800 왔다가 다시 2,600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향해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 네. 2021년도에도 결국에 투자에게는 또 온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네. 그 종단 분석상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게 되면 네. 끝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심점을 갖고 계시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맞습니다. 종단 분석, 횡단 분석 네. 그것도 하나 좀 어느 팁을 얻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저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뭐 주식 책을 읽는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심리에 대한 책을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고수분들도 계속 흔들릴 때가 있으시니까 다스리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막 올라갈 때 참다 거품일 거 아니었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잡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렇죠. 부동산도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보통 실패를 하시고 빠지는 시기 때 어려워하신 다음에 뭐 그 세계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2021년도가 올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들 좀 이제 궁금하시긴 할 것 같아요. 네네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일단은 지금 요 책에 나온 취지도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좀 방향성만큼은 올라갈 확률이 좀 그래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대신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네네. 11월 달에 엄청난 상승, 문제는 12월 달에 더 많은 상승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네. 현재 시간선상에 서 있는 투자자들은 이 추세가 내년 계속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세요. 네네. 뒤로 후퇴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게 네네. 되는데 그 후퇴할 때에 믿음이 흔들리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네. 이게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에서 계속 이기면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승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목표를 우리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3,000포인트, 3,300포인트 말은 쉽게 나오지만은 결국에 합리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그래서 뭐 증권사들이 아주 잘 틀리는 밴드 예측이 있어요. 뭐 하단은 얼마, 상단은 얼마 이런 식으로 네. 맨날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네. 뭐 지금 이미 10월 달에 나간 연간 전망들 중에 다 밴드 상단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 지수 11월달에 그렇죠. 하셨던 그렇죠. 것 중에 그렇죠. 대부분 그거 다 넘어갔더라고요. 다 넘어왔죠. 네. 그러면 문제는 이 목표 지수와 희망 지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엄격하게 발라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에서 그 밴드의 상단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평균에 대한 기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도 네. 그 평당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장에서 절대 가치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 할 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그 평균에 수렴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아무리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스프링 캠프에서 홈런을 뻥뻥 치던 선수도 시즌이 끝날 때면은 평균 타율로 돌아오게 되고 아무리 죽을 쏘던 선수도 평균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그 평균에 수렴할 수 있는 개연성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 평균을 저희가 얼마로 설정했냐면 한 2,500 정도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시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네. 이거 주식 팔란 얘기네. 지금 3,000에 가고 있는데 평균이 2,500이다라고 그러면 네. 장이 크게 빠진다는 얘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평균이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올라갈 개연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면 2,500선 근처쯤 갔을 때는 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3,000 근처에 가던 지수가 2,500 근처에 가면 안 봐도 뻔해요.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갈지. 버블의 붕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고밸류에 대한 논쟁들. 이제는 가치주로 선행을 해야 될 건가. 시장에서 말하는 투자나 뭐 이런 투자처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채권이 유망할 듯. 이제는 그 가치주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배당에 투자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얘기들이 나오게 됐지만 그 상황이 상당히 짧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구심점을 갖고 계시는 부분 등이 보다 중요하다. 네. 그래서 너무 흥분하셔 있어야 될 때도 아닌 거고 네. 하지만 지금의 확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발을 담궈두지 않으시면은 네. 2,500대에도 풀스윙 못 하세요. 네. 여기서 아무것도 올 캐시를 갖고 계시면은 무너지면 엄청 뿌듯해 하십니다. 거 봐라. 맞아요. 무너질 줄 알았어. 그러면서 실제로 투자의 기회가 또 와도 네. 다른 걸 찾으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조금 발을 담가주시는 그런 자세. 네. 지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듣던 분 중에 작가분 중에 하나가 세븐 스프릿 투자 전략이라고 하시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돈을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빠지면은 또 사. 맞아요. 계속 계좌를 나눠가지고 네네. 빠질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올라가면은 팔고 다시 또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단타인데 그렇게 되니까 물론 이제 그 종목을 선정할 때 그 전에 이제 사전 분석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시장에 참여해 있을 수 있고 시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세븐 스프릿의 전략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모두가 음. 최적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네. 간혹가다 오게 돼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운을 굳이 주식에서 써먹어야 될 이유는 없죠. 네. 차라리 로또 같은 데 처음 써먹는 게 낫지. 맞습니다. 그런 운은 다른 데 킵해두고 네.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개인만의 그런 스킬을 갖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부분 등이 더 네.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오늘 너무 재밌어요. 아유. 시간이 쭉쭉 가는데 1부는 여기서 요만큼 정리하고요. 네.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좀 종목도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투자 생활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